아이가 어떤 사람의 강보에 쌓여서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의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그런 네, 가정의 중요성, 가족 안에서 아이들은 크잖아요. 가장 미시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아동에 대한 이해예요. 아동에 대한 이해의 기본도, 아동은 누구인가? 그리고 아동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무엇이 아동을 위한 문제 해결인가?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아동 가족 사회 상호작용을 보면 PPT 41쪽에 영어하기 때는 정말 가족에 쌓여서 자라죠.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집 친구, 네, 이렇게 이제 나가지요. 네, 그럴 때 가족에서 이렇게 살짝 벗어나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동기 때는 친구, 학교, 이웃, 가족에서 끼치는 그 영향력,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게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죠. 이제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동과 가정 사회 관계는 아동 양육에 있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데 가족의 기능이 사회 발전에 따라서 약화되고 일부는 다른 사회 제도에서 이제 수행이 되고 네, 어린이집과 학교 네, 이런 데서 그다음에 교회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전에는 아동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와 그다음에 가정의 책임 인식이었으나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43쪽을 볼게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네,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 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네, 법으로 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네, 그래서 가정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 개입이 요청돼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동 양육은 가족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로 국가와 가족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관점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네, 이 아이들은 당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자원이다, 인적 자원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함께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죠. 아동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의존성이죠. 태어나서부터 동물들은 태어나서 몇 분만 몇십 분만 지나도 엄마하고 같이 걸어 다니고 그런데 돌 될 때까지 네, 걷지 못하죠. 빠른 애들은 걷지만 의존성이죠.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미성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계속 발달하는 존재죠. 그리고 욕구는 그 생리적 욕구와 그 다음에 네, 정서적인 욕구.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네, 그래서 아동들은요 정서적 욕구가 이 정서적 욕구는요 태어나서 네, 처음에는 베넷 미소를 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사회적 미소를 띠기 시작해요. 자기 양육자와 가까운 양육자와. 네, 이러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욕구 이런 것이 네,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하여튼 욕구가 즉각적인 만족. 예, 예. 아동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동기 때는 그래도 기다려주고 참는 걸 알죠. 그 다음에 민감성이에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그리고 어릴수록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죠. 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지켜야 돼요. 적응성이에요. 환경과 관계에 적응해서 사회적 인간으로 사회화된 네, 그런 이제 사람으로 네,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우리는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발달 이런 특성이 있는데 유아기와 아동기와 사춘기에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보호자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언어 발달,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잘 분리,
분리 개별화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아 통제와 수능, 환경에 순응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를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욕구고요. 아동기 때는 학교에 적응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를 하고요.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잘 하고, 그다음에 규칙을 잘 지키는 거,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적응해서 출석을 잘 하고, 그다음에 읽기 쓰기 세막 이런 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또래 집단에서 친구들한테 수용되고, 네, 배척받지 않고 수용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네, 건강하게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 도덕적인 어떤 행동, 사회적 행동,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그 다음에 재학년기로 이제 전환돼 가지고 학업 성취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거, 교육적 기술, 그 다음에 뭐 스포츠나 음악 클럽, 네, 동성 이성과 친구 간의, 그리고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욕구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그 다음 6강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동 복지를 할 경우에 내가 어느 복지로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시면 요걸 아동 복지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맨 밑에는 가족 및 환경 요소. 그래서 제가 브룬펜 브루너의, 네, 그 환경 그 체계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저기 배우셨잖아요. 인간 행동 할 때도 배우셨죠. 그래서 가족 및 환경, 미시적인 환경이죠. 그 다음에 발달 단계, 욕구, 지금이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어떤지, 능력은 어떤지, 사회적인 이런 거를 갖다 다 이제 살피면서 미시적에서부터 중간 체계, 외체계, 네, 거시 체계까지 다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아동의 그런 환경을 살피면서 이제 아동의 욕구, 지금 현재 아동의 욕구, 해결되지 못한 그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제 살피고 아동과 이야기하고 하면서 아동의 이제 복지를 이제 개입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기독교 아동복지의 의의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기독교인의 체계적 노력이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가 사회사업이라고 말해진다면 기독교 사회복지는 하나님의 사업이다. 거룩한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기독교 사회복지는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일련의 구원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그 근거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그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죠. 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갖다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네, 안수하면서 네, 손을 잡아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네. 자, PPT를 볼까요? 48쪽입니다. PPT. 네,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동을 갖다가 이제 인격적인 존엄성과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전제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인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기독교 아동복지의 의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마을 주민센터, 네, 학교, 교회 이런 다양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아동복지 사업의 유형을 보면 105페이지에서부터 10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보면은요, 첫째가 아동상담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학대와 방임 보호 사업. 세 번째가 소년소녀 가장 세대 후원 결연 사업. 그 다음에 보육 사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 사업은 이제 아동들이나 아동 등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 상담과 신앙 상담으로 이렇게 실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회자는 이제 청년, 아동 상담 전도사, 교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교육해서 아동 상담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아동 상담은 상담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상의 모든 점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 놀이치료실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새생명교회 그 사모님이신데 선배시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분도 상담학 박사시니까 저는 이제 아동 쪽으로 들어와. 근데 그래서 교회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동 이 놀이치료를 만약에 교회가 정말 전도가 되고 건강해지려면 이 교회가 좀 노인 세대로 들어가는 그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파트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 고령층이 많은.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10년, 20년 지나갔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받쳐주고 있는 허리가 될 사람들 3, 40대를 갖다가 주요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사모님하고 대화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삼아서 개입을 하면 일단은 이제 그런 지금 현재 뭐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공간을 갖다가 놀이실로 꾸며서 이제 놀이 치료를 하면 그리고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1층을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젊은 엄마들이 아동 상담하고 아동 교육, 부모 교육 이런 거를 갖다 개설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아이 잘 키우고 싶은 엄마들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또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면 놀이치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엄마들을 갖다가 전도의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해야지만 이 교회가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2세들도 또 딸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동부며 청소년부며 청년부가 계속 이렇게 네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제가 그런 제의를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놀이치료실을 만약에 하겠다면 제가 가서 돕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정말 할 일은 많아요. 근데 몰라서 못하죠. 그리고 알아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놀이치료 상담실을 이제 계속 제가 놀이치료는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저하고 아이하고는 저는 이제 아동 상담 쪽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하고 놀면요 정말 내가 치료가 되는 느낌이에요.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한 거는 놀이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은 치료가 되고 건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서 필요한 지식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꾸준하게 하셔야 되죠. 네.
학대 방임 아동 보호 사업. 그래서 성경에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동의 학대나 방임 사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가정의 문제일 때는 사실 정말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이거는 학대다, 그러면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네. 외국에서는요, 이런 아동 학대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담사가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방치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상담사도 다 같이 고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교회가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복지지도원이나 아동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 아동학대 방지 관련 시민단체, 지역사회복지관, 네, 이제 복지사라든지 경찰 등에 연락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아이를 갖다가 그 학대의 환경 속에서 아이를 갖다가 구해내야 됩니다. 그 아이 그렇게 놔두면요,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는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이를 이제 할 수 없이 살죠. 네. 그래서 정말 그 학대와 그 방임 방치가 얼마나 그 아이의 정신 세계를 갖다가 상처와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니까 요런 거는 정말 어른들이 거기에서 구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소녀 세대 후원 결혼 사업은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보조하고 해서 아이들이 살게끔 도와주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결연을 맺어서 그 결연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나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러면서 그 따뜻함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따뜻함을 교회의 누군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으면 아이들은 정말 제가 청소년 파트를 할 때에 걔네들이 누나 남매였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하셨어요. 청소년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마음이,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걔네들 장로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셔서 그렇게 그 본이 되는 아버지 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이런 쪽에는 사실 지식이 없고 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녀가 이미 이제 대학생이고 교육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단계였는데 약간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이런 소년소녀 가정 이런 아이들을 안에서 그 가장 큰 아이, 그래도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그야말로 교회 내에서 저분은 분이라면 하고 하는, 그래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결연을 맺게 해서 부모 자녀는 아니지만 매달 뭔가를 후원해주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이제 대화 나누고 현재 이제 뭐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꿈에 대해서도, 꿈에 대한 거,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면서 후원을 해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아이가 받은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 후원자의 순수한 마음을 갖다가 이제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가 건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것이 되는 게 가장, 그렇게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또 해요.
네, 잘 자라서. 그래서 그걸 봤는데 내가 사랑의 빛으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다음 세대에 다음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 아동부나 청소년부에 또 그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육사업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나 모자가정이나 부모, 부자가정, 영세민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무료로 또는 실비만을 받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서 그 땡땡 어린이집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보육은 3세 미만의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이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기초생활 이제 보장 수급권자 자녀를 우선 입소 대상으로 하고 교회 어린이집은 기독교원과 비기독교원을 모두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원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꽤 됐지요. 네. 네, 실천 필요성입니다. 현대 사회가 이미 필요성은 이제 앞에 다 일반 사회복지의 이제 이론적인 걸로 다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현대 사회가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 체계가 이제 약화가 되면서 아동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죠. 그래서 아동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고 옛날에는 이런 것이 보호와 양육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교육까지 돼야지만 이게 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 체계 노력만으로는 다 해결될 수가 없으므로 대안적인 복지 사업이 요구되었고요. 그래서 민간 단체와의 협력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에 이런 이제 참여가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뒤에 나오는지만 한국 교회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기에서 들어왔잖아요. 선교가 들어왔고 서학으로 카톨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개신교에서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세워지고 개화가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고 그다음에 6.25 전쟁을 치르고 이러면서 대격변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전쟁고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시설에다가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키우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그거를 또 이어받아서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는, 이제 사회에 이런 이 빈곤층이 이제 너무 이렇게 그래서 밀려나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저기 성남시라든지 안산시 안산은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이고 성남은 이제 이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리 잡게 된 데거든요. 이런 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공부방을 이제 만들어서 개설해 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한 것이 오늘날의 이제 지역 아동 센터의 전신이 된 거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인적 물적 자원과 장소가 갖춰져 있는 이상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목회자나 특수 선교사, 교회 지도자 등 교회 일부 계층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사회봉사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모든 교인들이 이제 그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금은요 정말 전공이 그 학력들이 젊은 그 40대, 50대, 30대부터 정말 그 학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특수 그 사역자들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교인들을 갖다가 네 인적 개발을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단 산하의 전문 요원 뭐 학자라든지 의사 법률가 또 비전문 요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동원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자신의 삶에 적절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갖다가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활동할수록 현장과 연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고요. 어떤 사람은 노동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 후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네, 가르치고요.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다양한 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가 교인들이 봉사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그 요소에 이제 교인들을 갖다가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이제 보장하여야 함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아동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제 이걸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하나 이상의 장을 마련해 주라.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전쟁과 기아와 요보 아동들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고아원과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은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래서 교회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래서 이런 이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대적 요청. 기독교의 잠재 역량이 아동복지 구현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시대적 요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면에서는요. 출애굽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시죠.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나한테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 부인, 네 아내와 네 자녀를 갖다가 과부가 되게 하고 고아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와 시편, 잠언, 그리고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111페이지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래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동 상담 사업에서는 PPT 51쪽에 놀이 상담실을 이미지로 넣습니다. 그리고 모래놀이 치료 요거 이미지를 넣고요.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그다음에 성적 학대, 방치, 방임 이렇게 복합적 아동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아동 학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앞에 PPT 이미지에 있는데 방임 방치의 경우 어디까지가 방임 방치로 볼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됐을 때 되게 마음이 찔렸어요. 왜 내 아이를 갖다가 어떤 때는 정서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었나. 또 내 시어머니를 갖다가 어떤 때는 정서적으로 내가 방치하고 유기하지 않았나.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려고 했지만 때로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이한테도 지금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어요. 방임 방치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그거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방임 방치 수준으로 이렇게 키우는 가정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갖다 어떻게 그래서
아주 고학력자 집안에 자폐아들이 많고요. 그건 뭐 뇌의 문제이긴 하지만 상호작용을 이렇게 별로 할 수 못하는 부모와 그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예, 그래서 반응성 애착장애, 아무나 보고 다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예, 그래서 방임 방치는 그거는 일반 가정에, 예, 그런 보호를 따로 받아야 되는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가정 안에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경제적인 거를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정서적으로 방임하고 방치하지 않았나. 그 아이들이 말할 때 내가 제대로 잘 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말할 때 내가 정말 경청을 잘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키웠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예, 그 소년소녀 이렇게 세대들은 이렇게 합창단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서 같은 소년소녀 이제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도 결연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군가와 결연을 맺어서 함께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육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보면 107페이지, 어린아이를 실족해 말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 59, 60은 제가 이제 지금 성경에 이제 본 거 구약과 신약을 다 이제 봤습니다. 사회복지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1961년 아동복리법이 1961년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기본법의 개념을 최초로 제도적 기초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 그 우리나라가 이제 UN 아동복지 권리 협약, 유엔에서 아동복지를 이제 권리를 갖다가 선포를 하고 거기에 각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게 해서 아동복지 유엔 국제법에 해당되는 그거를 갖다가 비준한 나라들에게는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아동에게 어떻게 이제 그 아동 복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기준해서 아동 복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1961년에 이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최초의 제도적 기초 법이라는 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후 요보 아동을 위한 시설 보호 중심의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증가하는 맞벌이 가족을 위한 타가와 보육 활동을 이제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급증한 고아와 기아에 대해서 입양 사업을 이제 했죠. 그래서 해외 입양 사업에서